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중국에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치적 위협에 놓여 있는 지금 중국과의 싸움이 오히려 자승자박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 역시 이란 제재에 있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위기의 트럼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태세를 취하게 될까요? 금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34% 내리면서 227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546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89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1%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79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311억 원, 외국인은 67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개인은 397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요, 이 상승 재료가 단기적으로 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15% 오르면서 7,43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08% 오르면서 2,86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는요, 잭슨홀 미팅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보합권에 머물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골드는요, 0.11% 내리면서 1,18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19% 오르면서 6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0.37% 오르면서 2,724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는 조금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49% 내리면서 27,79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7% 오르면서 745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님이 1.26% 강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코인도 역시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스텔라 루멘이 0.82% 가장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비해서 50%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위에는 비트코인, 2위에는 이오스, 리플, 이더리움, 에이다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연 캐스터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 지침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EU가 이란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현재 알지제라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UK outlines contingency plan in event of no deal Brexi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안에 대비를 해서 영국 측이 직접 이 대응책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영국 정부는 23일 이 유럽연합과 협상이 파국을 맞아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할 경우 예상되는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 등의 혼란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이 25가지 분야에 대한 이 대응책을 내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 서비스 그리고 뉴클리어 그러니까 이 핵과 관련된 그리고 이 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 분석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EU agrees 80 million euro development in aid for Iran.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EU 측에서 1,800만 유로를 이란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현재 이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서 경제 분야 그리고 경제 제재를 재부과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23일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에 1,8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은요, 경제 분야, 특히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이득을 얻고 있는 분야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EU의 관계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현재 지침서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 발생하게 될 좀 혼란들. 사실 이제 3월 30일장 기준으로 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될 경우 한마디로 이제 협의가 EU랑 영국 간의 협의가 안 일어나고선 그대로 그냥 바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상황이죠. 협의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추가 연장돼서 기존의 EU 법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국 법안이 적용이 돼서 사실상 EU에 잔류하고 있는 영국인들이나 혹은 영국에 잔류하고 있는 EU인들, 이들 간에서 서로 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협상이 계속 안 나는 대로 그대로 내년까지 이어진다, 3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그 이후에 갑자기 급증하게 된 혼란에 대해서 방침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10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거다 쪽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침서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정치, 경제 관련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드 결제 비용 증가,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절차, 뭐 아일랜드 국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카드 결제 비용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EU랑 영국 간에서 기존에 좀 카드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안 되는 협상이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EU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 국가들이 서로 분열이 되면서 사실상 양측에서 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불필요한 절차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기업에서 이제 세금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이 기존에 뭐 적용이 안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는 뭐 어느 사례나 마찬가지고요. 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타 국가처럼 여기서 추가적인 관세 부분을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영국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영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혹은 영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매겨졌던 관세 이런 것들을 그대로 EU가 영국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영국이 EU에 수출하기 위해서 매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일랜드 국경 얘기는 사실 이거는 지금 쟁점으로 그냥 남아있고, 이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지금 아일랜드와 EU 사이에서도 협상이 따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 중간에서 이걸 좀 막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타협점이 어느 정도로 날지가 좀 변수가 될 부분이고요. 사실 정치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 아일랜드 국경 하나만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금융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원래 이제 금융 강국인 영국이 EU의 자금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사실 EU 자금이 대부분이었고, 영국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그동안에 그래도 미국 2위, 미국 다음으로 금융 강국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 1위로 급부상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3위 정도의 명성은 지키고 있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EU가 분열되게 될 경우에는 EU로 자금이 다시 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영국 은행들이 EU 쪽으로 아예 그냥 지점을 세워서 사실 이제 금융법상으로는 영국이랑 EU가 다른 법안을 매겨질 텐데 지금 영국 기업들은 그냥 EU 쪽으로 진출을 지사를 다 반출을 시켜서 그쪽에서 자금을 다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국경 문제 그리고 경제 거래 문제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다수의 지침들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품 교역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EU 집행위원회를 대신해서 이제 무역 구제 조치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지금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슈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 정치를 좀 벗어난 얘기들이 좀 내용이 눈에 띄실 수 있겠죠. 이제 의약품이나 담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 부분으로 점점 법안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는 전체 법안 중에서 이제 내용을 총 84개 정도 지침을 내세울 생각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24개 지침만 내세운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총 60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일반 생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의약청 EMA 측에서는 탈퇴는 하는데 일단 배치 시험이나 EU 인증 등은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서 한마디로 EU의 인증 시스템은 그대로 아직 좋다, 나쁘지 않다, 저 그대로 적용시켜도 지금 영국 측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고 영국 측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내놓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그때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국에서도 똑같이 테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담배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담배값 뭐 경고 사진 같은 것,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거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EU 집행위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에는 브렉시트 이후에는 사진을 바꿔서 따로 사진을 새로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나올 지침서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EU가 이란에 좀 지원을 하기로 한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앞서 얘기한 내용에서 이제 또 EU랑 브렉시트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파운드랑 유로화가 서로 충돌을 하게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도 사실 그 추후 법안들이 빨리 적용되느냐 늦게 적용되느냐의 차이로 파운드 가치가 급락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적정선을 유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에서 EU도 마찬가지로 달러와 대비해서 반대통하긴 하지만 EU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방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란과 연동을 함으로써 또 5일까지도 EU가 건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란에 대해서 경제제재 부과를 미국이 들어갔죠. 미국이 들어갔으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의견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지금 무역전쟁 이후에 더욱더 좀 삐딱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측에서 오히려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 측에 더 234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34억 원 상당의 뭐 개인 금액으로는 커 보이지만 사실 뭐 국가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그냥 일반 정말 그냥 복지 사업 정도 하나 추진하는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대이란 제재로 재부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단 이란 제재가 도래를 하니까 일단 EU 안에 있던 기업들이 이란 쪽으로 들어가서 이란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란 제재 때문에 많이 기업들이 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려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란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상태들을 대비해서 미리 그냥 겉보기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들 국가에서 나간 기업들이 이란에서 위협을 받거나 혹은 이란 통해서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고 있던 기업들까지도 한마디로 시아파 국가들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터키로 진출해 있다거나 혹은 뭐 카타르로 진출해 있다거나 이런 국가들까지도 서로 다 지금 최근에 시아파 연동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터키에다가 대규모 지원을 해줬고요. 이란과 카타르는 서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동맹을 맺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국가들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도 또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겉보기식 지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측에 그렇게 경제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겉보기식이라는 거를 이란 측에서도
짐작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압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일 텐데 일단 이란 측에서 뭐 234억 원이죠. 234억 원 상당히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기업들과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분류를 한번 1차적으로 거치고 압박해야 될 기업들 그리고 압박하지 말아야 될 기업들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게 추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파급을 미칠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인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이는 좀 지원이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가 이 소식을 좀 달갑지 않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EU와 미국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제재와 채찍 그리고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근과 채찍. 그래서 이제 제재와 지원이라는 두 개의 안을 놓고선 지금 EU와 미국이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EU와 미국이 좀 관계 개선이 되는 걸로 보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관세 부과권 터뜨리면서 사실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그래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는데 트럼프는 결국에는 추진하겠다라는 쪽으로 못을 박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호조적인 감정들이 지금 싹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G2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지금 이미 EU는 중국 측에다가 자금을 많이 박아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은행들이 자산운용 규모가 늘어난 것 자체가 EU의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서 중국으로 이동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추후 G2 중에서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올라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한 줄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위기의 4분기입니다. 위기의 4분기에 더 위기가 또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EU 측에서는 테이퍼링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중간선거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 관계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해결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계에서 WTO가 한쪽 국가의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중재안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WTO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중 무역 관계에서 중간선을 먼저 1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 편을 들든 중국 편을 들든 지금 서로 양국 간에 우리 한쪽 편 들면은 우리는 WTO 탈퇴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WTO 입장에서는 일단 G2 국가들이 본인들 휘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중재안을 내세울 거고요. 근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반발을 하거나 혹은 이 중재안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우리 올테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을 내세우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또 그 이후에 2차 협상에서는 한쪽 국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11월 중간선거 이전을 앞두고선 트럼프가 기존에 지금 2년 동안 벌려놨던 안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좀 특징입니다. 2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단 벌려왔죠. WTO, TPP 다 일단 전쟁을 일으켜 놓고 나프타도 다 협상 깨놓고 중국과도 깨놓고 다 깨놓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주워 담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뭐 벌리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얼마나 주워 담기를 잘 해주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중간선거 때 당연히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지금 공화당이 지지하던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일을 벌리고 수습을 했는지에 대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결 비율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EU 측에서 테이퍼링을 들어가 주게 되면 지금의 그냥 원웨이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의 충돌. 한마디로 지금 미중이 지금까지 상반기에서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이제 위안화와 달러 인덱스가 움직여졌고 EU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류로서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모멘텀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이 4분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EU가 장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달러 인덱스랑 EU 자체가 유로화 자체가 워낙 이제 180도 차트였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유로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럼 이 추후에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해주면 달러 인덱스 가치가 하락을 해주던지 혹은 오히려 폭등을 보여주던지. 근데 지금 폭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EU가 테이퍼링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가치 상승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모멘텀을 볼 때 유로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는 매도 포지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증시에 대해서도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증시장도 폭락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게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호주 정부가 5G 시장에서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을 퇴출했습니다. 이에 다른 선진국들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는 왜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건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월세 가격이 무려 36%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마감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일단 상당히 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잘 안 될 거 다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추가 관세를 결국 이제 부과하기로 했죠. 추가 관세 부과가 이제 마지막 오늘 23일이었죠. 23일 날 추가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은 협상, 대표단이 가서 이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어차피 잘 안 될 거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상해 종합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해 종합지수가 좀 약간 요즘에는 면역이 좀 생기고 있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 면역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0.37% 상승한 상태고요. 2,700선은 계속 지켰고 2,700 사이즈 마감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가 0.55% 상승, 그다음에 창업한 지수가 2.11% 상승하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은 IT전자, 전자제품, 석유, 의료기기, 제약바이오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내 돼지 콜레라 지금 발병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동물 백신주 위주로 많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다시 약세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 폭은 아주 크진 않았고요. 적당한 선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700선만 잘 지켜주면은 재반등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시청자도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관세 발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상해종합지수가 여전히 2,700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마감 시황을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호주에서 중국 이제 전 세계가 내년도에 이제 5G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호주에서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하웨이와 GT가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중국 화웨이나 GT 제품 쓰지 않겠다라고 한 거에 이어서 이제 계속 쓰지 않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호주 정부가요, 5G 통신 장비 도입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들을 모두 금지시킨 건데요. 아무래도 이유는 역시 이 보안상의 문제겠죠? 네, 보안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불거졌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미 해군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해킹하는 장비 중에, 통신 장비 중에, 하웨이 통신 장비, 그 다음에 GT 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킹을 의도적으로 해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5G 통신 장비 기술력이 전 세계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길 만한 데가 딱 두 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두 나라 정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두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계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쓰려고 했는데 보안상의 이유. 그러니까 억지로 보안을 이제 강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킹을 하기 위해서 통신장비 억지로 중국 정부에서 하웨이랑 짜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미국과 영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호주에서 도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미국하고 영국에서도 보안 문제로 이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높다기보다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호주 정부는 3년 전부터 통신부 안보 분야를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호주 노동당 의원 중에 엔다스트리알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상원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아가지고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 중국을 옹호를 했었어요. 옹호했는데 이게 나중에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지. 나중에 이게 분통이 나가지고 지금 호주 내에서도 상당히 반중국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자체에서도 얘네들이 로비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통신장비 해킹하기 위해서 억지로 보안 약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이콧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이 좀 세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호주 통신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통신사입니다. 통신사가 민간 통신사가 내가 하웨이 통신 장비에 쓰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나라에서 뭔데 반대를 하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에서 결국은 어디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를 쓰느냐. 근데 이제 통신사들은 당연히 하웨이 GT 장비를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제일 쌉니다. 제일 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일 싼데 중요한 사실은 제일 싼 걸 둘째 치고 그 대안을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저쪽 다른 이제 한 나라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삼성전자 쪽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몇 가지 있는데 5G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어요. 이 5G 기술력이 되는 그 통신 장비는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참 호재인데 비쌉니다. 삼성전자 통신 장비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통신사가 5G를 투자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했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를 가성비 좋은 걸 통해서 좀 적게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제 5G 상용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참 경계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공격 장비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사실 발이 결함이지고 너네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내 통신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의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호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렇게 전부 다 통신사들이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는데 LG유플러스는 아마 화웨이 통신 장비를 거의 쓸 것 같고요.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너네가 LG유플러스가 제일 사업자 중에 제일 텔레콤 사업 중에 제일 안 좋지, 제일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비용 줄이려고 하는데 너네가 하웨이와 GT 통신 장비를 쓰는 게 과연 애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논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가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포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 막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올랐거든요.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집값이 다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뭐 거의 지금 뭐 집값 집 대란입니다. 집 대란. 그러니까 한 달 새 지금 36%나 집값이 만약에 집값이 1억이면 3,6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네, 중국 베이징 월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도시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집값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결책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중국 역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문제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베이징, 상해, 그다음 선전 뭐 이런 같은 제 일선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 일선 도시들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20%에서 30% 1년 동안에 이제 그 정도 오른 거니까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 같은 경우가 월세 가격,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사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월세로 많이 사는데 월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월세 상승 주요 도시 같은 경우도 베이징, 상해, 선전, 광저우, 청주, 춘지, 텐진, 항저우, 난징 전부 다 1선 아닌 2선 도시예요. 그리고 광저우, 선전, 청주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이제 30% 한 달 만에 30%나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필 기간이 또 그래요. 좀 7월에서 8월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12월에 우르르 대졸자들이 나가지만 중국 같은 경우 7월에서 8월이 대졸자들의 구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 가격이 치솟은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문제를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건 공산국가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금융의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가지고 있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개인이 사긴 샀는데 이 임대가 된 거죠. 대신 임대 기간이 엄청 길고 뭐 연장되고 뭐 이런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 정부가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각 지방 정부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가 사실 사업을 벌일 때 이 땅을 부채로 담보로 해가지고 부채를 일으켜요. 그 돈 가지고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은행에 이제 저당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당 잡힌 은행에 저당해서 이 땅을 다시 개인한테 또 팔아요.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선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금융위기가 와서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부채 못 갚고 디폴트 나면 개인들 가지고 있는 집도 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비용,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가면 금융비용 올라가고 이자 많이 내고 그러면 내 월급에서 금융 이자 빼고 나머지 가처분 소득 줄고 가처분 소득 주니까 뭐 시장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수가 악화되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도 중국은 또 그런 상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부채를 넘기고 개인이 사고 그 이중 소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내수 소비도 안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시장 건강 안정한 발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해결책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연 5% 내로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최고의 해답은 뭐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최고의 해결 방안은 싱가포르 정책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신혼부부들한테 무조건 집을 한 채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준다기보다는 10분의 1 가격으로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집값을 잡아나가는 게 상당히 좋은, 나라에 적극 개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중국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좀 느낌했다가 이번에 이제 부랴부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유망 투자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매수가가 터치가 돼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풍화고가라고 합니다. 풍화고가. MLCC 관련주고요. MLCC 우리나라도 지금 MLCC 뜨겁죠. 뜨겁습니다. 이 MLCC 풍화고가 MLCC 관련주 000636, 000636 심천에 한정되어 있는데 2분기 실적 매출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 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억 6천만 위안 234%나 매출액이 늘었어요. 아니, 그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급락했죠. 그렇죠? 주가는 계속 급락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MLCC하고 레지스터 칩 수요가 증가해서 판가 올라가고 상품 이제 판매량도 증가했는데 중요한 MLCC가 서로 다 뛰어드니까 이제 돈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풍화고가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7월 27일 날이죠. 7월 27일 날 중국 증감회에서 2017년 회계 자료가 너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오류비 수정 공시 이후로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이거 풍화고가 해결을 못하면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웬만하면 해결하지 않나. 왜냐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논란의 이슈가 있는 뭐 회계 개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논란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이날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했죠. 계속 급락했던 그런 이슈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락해서 저희가 14.700 위안의 매수가를 제시해드렸는데 딱 터치하고, 이날 딱 터치했어요. 매수가 참 잘 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딱 터치한 상황인데, 이 터치한 상황에서, 손절가를 14.700, 그러니까 매수가로 좀 상향을 하고요. 매수가로 올리겠습니다. 손절가를. 매수가 올리고, 뭐 1차 목표가는 16.720을 잡아주시고요. 2차 목표가는 18.600으로 잡아주시면, 상당히 풍화고가 기존에 빠진 거 살짝 반등만 나와도 그 정도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한 호실적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풍화고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14위의 대시가 베네수엘라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이슈 윤진 멘토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도전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멘토님 다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통화 위기국이었던 이제 베네수엘라가 현재 이제 암호화폐 상품이었던 대시 거래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지금 이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대시거래 시장에서 2위로 지금 등극을 했다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14위 정도에 위치를 했었어요, 대시가. 그래서 사실 뭐 메인 상품급으로 분류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상품의 거래량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앞서서, 러시아와 중국을 앞서서 지금 전 세계 2위 거래량까지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핵심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위기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돈으로 사과 사기도 바쁜 국가입니다. 원래는 사과 사기도 바쁘고 뭐 먹을 거 쌀 사기도 바쁘고 쌀이 아니죠. 뭐 밀가루 같은 거 사기도 바쁘고 지금 이런 국가였는데 지금에 와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할 시간이 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갑자기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최근에 페트로 즉 베네수엘라 자체에서 오일과 연동된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발행을 했었죠. 근데 이 다음에 지금 볼리바르화랑 고정환율로 연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한 타 암호화폐 상품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익숙도까지도 증가를 해버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대시 거래량이 좀 많게 올라간 이유, 핵심적인 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기존의 볼리바르화에 대한 통화 가치가 굉장히 신뢰가 하락을 했었죠. 사실 이제 오일 유가가 떨어지고 나서 발생했던 문제였죠. 이거는 유가가 떨어지고 나서 GDP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들어갔고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볼리바르화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털고서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따라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 측의 국영석유 기업까지도 지금 개발이 거의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는 더 공격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폐 개혁이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 상태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만 인플레이션에 브레이크를 주고선 다시 인플레이션을 재호용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오일에 대한 개발 물량들이 늘어나주고 다시 GDP가 증가를 해줘야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가 상승 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아직 베이스를 안 만든 상태에서 지금 통화 게임만으로, 한마디로 금융 게임만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본인들이 가장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일을 이용해서 페트로에 대한 상품을 출시를 시켰고요. 한마디로 기초자산 근거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당연히 소각이 되고 점점 물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치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당연히 페트로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과정 하에 페트로를 오일과 연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그럼 사실상 지금 현재 볼리바르화는 딥커플링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볼리바르화는 인플레이션을 타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볼리바르화랑 페트로랑 연동을 1대1로 고정환율을 시켜버렸습니다. 고정환율 시켜버리고 나면은 이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되고 있던 볼리바르화를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권 최대의 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미국 금융권들도 함부로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기초자산에 바로 통화를 연결시켜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볼리바르화를 버리고 오일로 암호화폐를 시켜서 오일로 거래를 해버리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관점에서 일단 이 친구를 오일이라는 상품을 암호화폐로 재출시를 시켜서 국가적으로 통화 상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을 직접 기업들의 적용을 시켜줘야 사실 현물 시장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 개인들도 그래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회계장부들이 기존에 볼리바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굳이 볼리바르화 이외의 통화를 쓸 이유도 없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실상 현물 시장에서는 특히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기업 자체에서도 회계 원장 부분을 다 지금 페트로로 전환을 시켜서 거래를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물 시장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숫자 자체는 지금 94개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볼리바르화랑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새로 화폐 개혁을 했죠. 이만큼 볼리바르화를 이용하더라도 그냥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현물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마켓들이 본인들이 볼리바르화로 거래를 하더라도 그냥 페트로로 거래하는 한국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뭐 대시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대한 거래량까지도 급증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굉장한 좀 시도인데 이게 잘만 하면은 암호화폐가 만약에 시장이 빵 터져서 커져준다.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중앙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 플랫폼 체제로 전환을 해주고 화폐가 비중이 줄어들고 이런 플랫폼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사실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불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앞에 이슈와 굉장히 좀 유사한 이슈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태국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 들어갔고 지금 개념증명 POC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태국 중앙은행이요, 이 코인 발행에 앞장선다는 건데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태국을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다음에는 원래 이란이나 이제 뭐 터키 같은 국가들이 좀 금융 위기가 살짝 먼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면서 이 친구들이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먼저 발행하지 않을까. 혹은 이탈리아 측도 최근에 좀 금융이 불안불안했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암호화폐 얘기가 먼저 있었던 만큼 이런 국가들이 먼저 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EU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로와 이외의 통화를 본인들이 출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EU에 대한 이탈의 선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이란도 그런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태국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다국가들의 플랫폼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플랫폼 혹은 본인들이 그냥 중립 과정에서 쉽게 도입시킬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앙은행 자체에서 암호화폐 발행 검토를 들어가면서 동시에 뒤로는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과 별개로 지금 블록체인 업체들에 대한 승인을 굉장히 좀 용이하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하려는 업체들 혹은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쉽게 지금 태국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 암호화폐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ICO나 뭐 코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들이 바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쪽 태국에 대한 진출도가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국 측에서는 이걸 이용한 법인세를 꿈꾸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추후 인플레이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미리 브레이크 장치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출시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아직은 지금 발행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계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을 다 미리 선별을 해놓고 이미 개념증명 POC 단계에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2019년 1분기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 1단계에서 이제 CBDC, 한마디로 중앙은행 발행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CBDC 안에서 지금 개념증명 POC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POS라는 개념이 이제 비슷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상품들의 채굴이라는 시스템으로 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기초 구조를 밑바탕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화폐 개발이요, 단순한 국가 사업의 부분인지 아니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국가 산업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국가적인 자체에서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인력들을 차출을 해서 혹은 뭐 기업들한테 이제 수주를 넘겨주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의 방식인데 지금 상태는 이 후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한테 수주 물량을 넘겨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명칭은 인타논으로 정해졌는데 일단 세계 최대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컨소시엄 얼3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얼3가 프로토타입에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플랫폼 코다를 공급을 했습니다. 코다를 공급을 했는데 사실 뭐 이 플랫폼이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하게 들려지지는 않을 텐데 일단 금융권 상에서는 이 얼3 프로젝트가 좀 크게 비춰지고 있는 만큼 이게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으로서 굉장히 용이한 플랫폼이다라고 비춰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1단계 결과 한마디로 이 개념증명 POC 과정 이후에 참여 기관들은 제3자에 대한 송금이나 국정 간 거래 등에서
기능을 확장하는데 좀 기본적인 메리트가 좀 부여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처음에 이제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빠르게 1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차등되는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 암호화폐에 빠르게 발전을 기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메리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이후에는 사실 프로젝트와 별개로 지금 태국 자체에서 분자 원상 기술을 활용해서 영수증 없는 저축채권 판매라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타겟층들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쪽에 워낙 이제 블랙머니들이 많이 좀 위치를 해 있었다 보니까 이 블랙머니들을 다른 쪽으로 끊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많은 국가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축채권 판매를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도 본인들의 뭐 국채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최후적인 목표로는 이 채권 발행량들을 판매를 들어갔을 때 바로 암호화폐에서 돈을 뽑아서 CBDC로 전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금액으로 바로 채권량을 구매를 해주게 되면은 블랙머니들을 사실상 본인들의 채권 매입량으로 다 전환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회계적인 부분만 굳이 일부러 뭐 탐지를 시켜서 그거에 자금 추적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옮겨지는 자금들은 자금 추적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블랙머니들을 본인들의 채권량으로 옮기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채권량의 밑받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태국이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